우선 저희 가족의 망명 배경과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우리 가족은 일생일대에 매우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명예, 권력, 부, 이루어왔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북한을 떠나 망명의 길을 택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저희 가족은 저희가 이루려는 꿈을 안고 자유를 찾아 떠났습니다. 다행히 아버님의 특별지휘로 우리 가족이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었기에 망명 결정이나 망명 과정이 좀 더 자유로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약 30년간 북한의 조선노동당 39호실에서 고위직 경제관리로 근무하셨습니다. 30년간 근무하시면서 북한의 국영 대기업 CEO와 이사회 이사장 등 전 북한 지도자 김정일의 직접적인 임명에 의하여 차관급에 맞먹는 지위를 2번이나 역임을 했습니다. 국가에 헌신한 공로로 북한의 최고 영예인 노력용 훈장과 메달도 받았습니다. 아버님은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김정일로부터 송이버섯 무역의 독점권 권한을 부여받아 송이버섯과 북한 수산물 일본과의 무역을 책임지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만드시고 중국에서 활동하시면서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이끌어냈었습니다. 제가 아버님의 이력을 소개하는 이유는요. 저희 아버님은 국가에 대한 헌신으로 북한 엘리트 계층으로부터 많은 신뢰와 존경을 받았었습니다. 망명 전에는 아버님을 북한 정권에서 장관급 자리에 임명하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이제 망명을 하자고 제안했을 때 저와 저희 가족들조차 솔직히 매우 놀라웠습니다. 지금도 북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 가족이 왜 망명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망명을 결심하게 된 것은 김정은의 잔악무도한 처형과 숙청 때문이었습니다. 김정은은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정말로 약 500여 명에 달하는 사람을 숙청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 그들의 가족과 친척들까지 합치면 1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장성택 부장의 최측근이었던 리영화와 장수길은 장성택과 수십 명의 당 군 간부들이 지켜보는 데서 보사총으로 총살당하고 이 자들은 이 땅에 묻힐 자격조차 없다고 하면서 탱크로 남은 시체를 깔아뭉개고 화염방사기로 불태웠습니다. 그 처형식에 참석했던 2명의 고위직 분들께서 저희 가족에게 직접 설명해 준 그들의 처형식이었습니다. 북한의 모든 간부들이 그 처형식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많은 지인들을 잃었고요. 저 또한 2명의 친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한 친구는 그의 장인과 함께 숙청을 당했습니다. 이유가 그의 장인이 장성택 부장의 최측근이었던 장수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매우 친한 친구의 할아버지가 김정은의 고모 김경희의 최측근으로 오랫동안 일했었습니다. 단지 그 할아버지가 김경희의 측근이었단만 이유로 전체 가족과 친척들이 하룻밤에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제가 2014년 9월 망명 전에 평양에 갔었는데요. 제가 이 친구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있는지조차 확인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의 동생 또한 중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북한 학생 룸메이트가 눈앞에서 북한 보위부 요원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저희 동생에게 부탁한 것이 있는데 자기 물품들을 평양에 자신의 집으로 보내달라고 보낸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친구의 물품들을 정리해서 북한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그 친구의 집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를 그 후에 그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동생의 친구는 말레이시아의 대사 아들로 장성택과 친척이란 이유로 북한에 끌려가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김정은의 숙청은 1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북한의 모든 권력기관의 엘리트들이 숙청의 대상이 되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정은이 집권 6년간 죽인 그 많은 엘리트들은 김정은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북한이라는 나라에 헌신하고 공적이 있는 분들입니다. 북한이라는 나라와 인민을 위해서 군사복무, 노동 한 번 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을 고사총으로 무참히 죽인다는 것은 저와 저의 가족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데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은 단순한 살인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김정은은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그 어떤 망설임이나 고려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기 국민을 총칼로 죽인다는 것은 그가 지도자의 자격을 떠나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자격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북한이라는 사회에 계속 오랫동안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북한이라는 국가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북한이라는 나라가 주민을 위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비인간적인 처형들을 보면서 그런 믿음이 사라졌고요. 희망이 사라졌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망명을 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북한의 엘리트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왔던 배경과 경험담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85년 원산이라는 해안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도시고요. 김정은도 어린 시절 대부분을 원산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현재 원산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꾸리려고 국가의 모든 자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정은도 원산에서 살면서 만경범 90여나 삼지연호를 타고 일본에 자주 놀러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원산에서 5살까지 살다가 아버님이 중앙당 39호실로 순국하시면서 평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후부터는 북한의 학생으로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도 북한에서는 최고의 예술가와 음악가들을 양성하는 금성학원을 다녔고, 중고등도 최고급 평양 외국어 학원에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두 학교가 북한에서 톱 엘리트 교육기관이라는데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됩니다. 김정은의 부인 이설주도 금성학원에서 노래를 배웠고요. 제가 알기로는 평양 외국어 학원에는 북한 최고층 간부들의 자녀들이 거의 다 모여 있습니다. 저희 동기들만 살펴봐도 김일성 가계의 자녀들을 비롯하여서 당, 군, 경제, 외교 부분의 관료들의 자녀들이 다 집합되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 친구들, 동기들의 부모나 친척들이 김정은 주위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고위직분들이 많습니다. 제가요, 북한의 엘리트 학교들과 저희 동기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유는 북한이라는 사회는 사회적 정의와 평등, 인민대중을 위한 사회라는 이념으로 만들어진 국가인데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또는 교육기관에서부터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회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전하는 사회와 실제 북한은 아주 다른 사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몇몇 안 되는 특수학교들은 심지어 이 특수학교 학생들은 심지어 북한 남자들이 헌법상 지니고 있는 군 복무의 의무도 면제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 이 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북한 평양 외국어 학원을 졸업하면서 군 복무 면제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모님과 상의를 하고 17살에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3년 3개월간의 군 경험에서 군에서 경험은 저에게 매우 특별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군대에서 군 입대하던 첫날에 그 첫날 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병실에 신입병사들과 같이 들어왔는데 병실에는 이미 9명의 선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제대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오른손 마디마다 오른손마다 2개의 손가락들이 다 잘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찌된 일인가 물었더니 그냥 사고사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선임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병사들이
군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손가락 두 마디씩을 잘라버렸습니다. 왜냐하면요, 북한군 규정에는 손가락이 두 마디 이상 없으면은 자동으로 제대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추측컨대 그들이 배고픔, 상관들의 구타, 고된 노동과 훈련, 열악한 환경을 버틸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들의 손이 제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서 그런 광경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자기 손가락을 자기 손으로 자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또 하나의 군 생활에서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군부대 식사입니다. 매일 고정된 옥수수 7의 비율과 흰쌀 3의 비율로 밥 한 그릇이 나오고요. 소금국 한 그릇, 그 다음에 소금에 절인 무 한 그릇, 한 조각, 그 다음에 무볶음 한 조각, 김치 한 조각, 된장 한 숟가락이었습니다. 저는 이 식사를 1년 반 동안 평양 인근의 부대에 옮기기 전까지 매일 먹었습니다. 밥에 들어있던 흰쌀은요, 벼가 너무 많아서 먹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식사에 영양가락은 하나도 없어서 부대의 거의 모든 병사들이 영양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 음식을 먹으면 바로 구토를 할지도 모르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저는 다행히도 부모님의 덕에 그들이 보내준 여유 자금으로 거의 매일 외부 음식을 사 먹었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렇게 안 했으면요, 저도 영양실조로 여러 번 병원에 끌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요, 대부분의 병사들이 그 음식을 먹는 것에 매우 만족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의하면 집에서는 하루 세 끼를 다 못 먹는데 그나마 군대에서는 하루 세 끼는 밥을 먹으니까 군생활이 더 낫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에 충격을 받았고 정말 북한 주민들이 매우 어렵게 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평양 인근의 청참호부 직속 특수부대로 조동되었는데요. 이 부대의 급식은 장령계급의 식사 배급이었습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소고기, 닭고기, 버터, 빵, 국수, 각종 야채와 수산물들을 골고루 먹었으며 아마도 일반 병사들은 상상도 못하는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장령과 병사의 식사 공급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군복무 생활이 아마도 저에게는 큰 배움과 사회의 진실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군을 제대하면서 저는 북한의 노동당에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당에 입당하는 것은요, 가장 보편적인 영예로 여겨지는데 저는 20살에 입당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주민이 20살에 당에 입당을 하려면은 거의 목숨을 바쳐야 가능합니다. 그만큼 입당의 문이 매우 높습니다. 어린 나이에 목숨을 바쳐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당원의 영예입니다. 북한에서는 당원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인 지위를 쌓을 수 있는 기초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원이 아니라면 당신은 그냥 그 사회에 버림받거나 존재감조차 무시당할 것입니다. 3년 3개월 군복무를 마치면서 당원이 된 저는 평양 외고대학으로 갔습니다. 대학 입학 3개월 후에 중국으로 파견 나간 부모님과 함께 중국 유학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20살까지 북한의 젊은이로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최고의 학교, 군복무, 입당, 중국 유학까지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초고속 승진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생활이 저에게 많은 인식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실 처음 중국 3년간 저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중국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눈앞에서 중국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었는데도요, 제가 자라난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한 긍지도 있었고 북한도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아마도 북한 정권으로 받은 세뇌된 정보와 교육이 저의 인식과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중국이 북한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냥 저는 전기가 많고 택시가 많고 자유롭게 영화 볼 수 있는 것 그 정도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매우 어리석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는 자유와 인권, 자본과 시장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지만 저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도 미국에 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보고 배울 수 있는 자료조차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 모두가 자신들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당하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노동력이 착취당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중국 대학 시절 처음으로 제가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은요. 학생들이 자신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보편적인 일이지만요.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은 교육은 모든 것이 국가가 정해준 자료와 교재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에 과목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큰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자본시장을 제외하고 자신들과 같은 국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권 분립에 대한 개념이 없고요. 국가 지도자가 결정하는 그 어떤 명령이라도 따라야 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기에 마음대로 수업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에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중국에서 뉴스와 많은 정보들을 접하면서 3년이 지나서 저의 인식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북한 정권이 하는 선전이 거짓이라는 것과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북한은 낙후한 3세계의 국가라는 것을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원이라는 자각과 제가 만약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가족이 피해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품지 않았었습니다. 중국 대학에서 경제학 학사를 받고 졸업한 후에 대학원을 다니면서 북중 무역에도 관여를 했었습니다. 석탄, 철광석 비롯한 천연자원과 선박 운영을 3년간 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지방을 많이 다녔었습니다.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중국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은 받은 질문은요. 왜 북한은 개혁 개방을 하지 않느냐였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왜 하지 않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개혁 개방을 하면 주민들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안 하는지 그때는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질문을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어떤 자료도 북한에는 없었습니다. 북한은 오직 자본주의는 사회 부정과 불평등을 키우는 사회라고만 교육해 왔으며 자본, 시장, 개혁 소리만 나와도 반당, 반혁명분자로 규정해 처벌했습니다. 북중 무역이 활발하고 북한도 경제발전 정책으로 가고 있었는데 김정은이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개방 정책을 펼치고 있던 장성택과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북한의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이요. 김정은 정권에서 북한 경제가 많이 좋아졌다고 말하시는데 김정은 정권 이전부터 경제 개방 정책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장성택입니다. 김정은이 국정운영을 잘해서 좋아진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집권하기 이전부터 이미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많던 개방 정책들이 김정은이 다 철폐를 했습니다. 김정은은 제대로 된 정기교육을 받지 못해서 경제 지식이 아예 없습니다. 돈을 쓸 줄만 알았지 만들어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가 새로 내온 경제정책을 보면요. 과거 김일성의 경제정책들을 오히만 바꿔서 만들어내서 흉내내는 것입니다. 김정은도 집권 초기에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내라고 하면서 정책 연구팀을 꾸려 독일,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등의 사람들을 파견했었습니다. 제 친구도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었는데요.
학자들이 경제정책의 이론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시장경제가 제일 성공한 경제 시스템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요구는 북한의 경제 시스템을 당의 유일적 지도체제를 보장하는, 즉 자신의 말대로 움직여야 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학자들은 북한의 계획경제가 제일 좋은 시스템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비인간적인 만행들을 보면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국민을 잘 살게 할 수도 있고 그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북한의 엘리트들의 미국, 일본, 한국, 중국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요. 국제사회가 중국과 북한이 매우 밀접하고 굳건한 혈맹이라고 생각하고 중국이 북한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중국이 북한의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고 북한이 중국의 원조도 받고 있기에 중국의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장성택 초용 이전까지는 북한 엘리트들은 중국과의 비즈니스를 많이 하면서 호감도가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중국과의 비즈니스를 했기에 엘리트들 속에 친중 기류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 엘리트들은 북한이 최소한 경제를 중국과 같은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은 중국에 대해 매우 반중적입니다. 이유는 중국 정부가 30년간 개혁개방을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었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나 핵실험에 줄곧 반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2014년 7월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을 먼저 만나자 김정은은 많은 군 장성들 앞에서 시진핑을 개새끼라고 욕하면서 중국과의 모든 비즈니스를 중단하고 러시아와 동남아로 교류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었습니다. 많은 엘리트들이 시장 규모나 가격 경쟁, 운송 조건을 보면 중국 시장이 더 훨씬 유리했기에 그 지시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김정은이 중국을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김정은이 중국을 싫어합니다. 중국과 북한의 외교 관계를 보면 중국 고위급 외교, 군사, 경제, 사절의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과 미국에 대한 북한 엘리트들의 시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일본과 미국을 100년 수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고 두 나라를 북한 인민의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을 단합시키고 핵무장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과 미국을 매우 동경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엘리트들은 일본의 제품과 기술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을 최고로 생각하고 있으며 북한 고위층들의 제일 좋아하는 최애 담배는 일본 내수용 마일드 세븐과 세븐스타입니다. 지금도 한국 제품이 많이 북한에 유입이 되었지만 북한 엘리트들은 아직도 일본 제품을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과 중국의 경제 발전에서 일본의 기술과 자본의 투자가 많았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으며 북한도 개혁 개방이 되면 일본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도 일본에 대해 애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제일 교포인 역량이 있었을 것입니다. 김정은이 국가 최고 프로젝트로 여기는 원산 금강산 관광지구 프로젝트의 주된 고객이 바로 일본 관광객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엘리트들은 미국에 대해서도 매우 환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미국이 보호 아래서 경제 성장하는 것을 보아왔고 미국과의 외교 광고 수립이 북한에 가져다 줄 효과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이 세계의 넘버 원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에 대한 북한 엘리트들의 시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정권은 항상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하고 우리 민족끼리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선전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을 속여 미군을 철수시켜 한반도에서 북한에 의한 무력 통일을 이루려는 단순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김씨 정권의 최대 적은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며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북한의 핵개발이나 무기개발이 마치 한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김씨 정권의 적은 1950년 한국전쟁 때도 그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한국입니다. 바로 한국의 존재 자체가 김씨 정권의 적입니다. 실례로 말씀드리면요. 북한 사람들이 해외에서 미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중국 사람과 만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을 만난 것이 발각이 되면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 제품을 북한에서 사도 정권이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모든 것을 제한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저희 할머니에게 삼성 TV를 보냈었는데요. 세관에서 몰수당했습니다. 한국 제품이라는 이유로 몰수당했고 나중에 그래서 일본 제품 파나소닉 TV를 다시 보냈더니 무사 통과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본 사람은 미국 영화를 본 사람보다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이처럼 북한 내부의 모든 정책이 한국을 최대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이런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에 협력하지 않는 한국 국민은 다 죽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개성공단이 마치 무슨 평화의 상징처럼 묘사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개성공단은 현대판 노예공단입니다. 노동자들이 그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고요. 강제동원됐으며 그들이 1달러도 안 되는 월급과 약 20불의 물품을 받고 철조망으로 갇힌 군인들이 지키는 수용소 같은 공간에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엘리트들 속에서는 개성공단 계약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한국은 통일이 되면 한국이 북한에 투자하고 한국이 북한을 컨트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매우 큰 오산입니다. 엘리트들은 만약 북한이 개방한다면 한국의 투자는 꿈도 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자본, 일본의 기술, 중국의 시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공연히 한국의 경제적 노예가 될 바에는 차라리 미국, 일본,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 엘리트들은 한국의 좌파 정권에 대해서 매우 싫어합니다. 이유가 한국의 좌파 정권의 평화 협력 타령 때문에 죽은 북한 엘리트들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을 방문했고 한국과 대화 협력의 논의에 참석했던 북한의 관리들이 거의 다 숙청당했습니다. 김씨 정권의 내부 정책이 한국과의 평화 협력이 아니라 무력 통일이기 때문에 북한의 엘리트들은 한국과의 대화 자체를 고려합니다. 한국 좌파 정권이 북한에 금전적, 물질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지 순수하게 협력과 통일을 논할 수 없는 것이 북한 내부 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 드라마 여러분도 많이 보신 사랑의 불시착에 대한 저희 분석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북한 엘리트들의 시각 또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즐겨보셨겠지만 사랑의 불시착이 최대한 북한 현실을 반영하고 남과 북의 화합을 도모하려는 의도된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분석을 떠나서 드라마가 아주 훌륭한 배우들의 연기에서 잘 각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배우 손예진 분의 코믹한 연기가 드라마의 핵심이었고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줄거리도 매우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드라마가 북한 군인들을 미화했다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북한 군인들도 감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그들이 받은 교육이 잘못된 것이고 그들이 받은 명령이 잘못된 것이지 그들도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말도 통하고 한민족이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들의 정권과 그들의 잘못을 정권과 리더십, 시스템의 문제로 보아야지 일반 북한 주민들이 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많은 좋은 정보와 지식이 있게 되면 판단력과 사고력이 좋아지고 북한 정권이 악마 정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남과 북의 생활을 비교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한국은 감옥과 같이 한 것은 감옥과 같이 독재 전체주의 체제에서 자유와 권리가 없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다른 한 것은 자유롭게 평화로운 세상, 자신들이 노력하면 돈도 벌고 감시도 받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대비적으로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이렇게 북한과 다른 세상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매우 궁금해합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한의 차이점을 잘 설명해준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 드라마를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한반도 통일을 생각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는 많은 통일에 대한 이론과 주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 엘리트들의 통일에 대한 시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엘리트들은 한국 주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숭자독식 통일을 반대합니다. 이유는 한국이 엄청난 자본과 경제력으로 북한의 모든 이익과 자원을 차지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북한이 개방이 되고 북한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문화적 소양도 높아지고 지식도 갖춘 후에 통일이 돼야 공정하고 평화로운 통일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엘리트들이 자존심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어서 한국이 북한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내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들과 같은 의견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일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평양에서 서울로 아무런 제한 없이 오갈 수 있고 헤어진 가족들이 마음껏 만나며 남북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정부의 통제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것이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정권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가 북한이나 한국이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는 북한이나 한국이 어떤 제도를 선택하고 어떤 원칙을 지키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시장경제, 인류의 본격적 가치를 보장하는 제도가 제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며 절대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민주주의, 정의, 평등을 내세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어떻게 악으로 변화되는지 경험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최종 목적과 도착점은 1인 독재 체제라고 믿습니다. 통일과 대화, 남북 협력에 대한 접근법에서도 한국의 좌파 정부들은 매우 멍청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햇볕 정책처럼 대화를 하고 협력을 이끌어서 변화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이는 김씨 정권과 북한 내부 정책을 모르는 바보스러운 발상입니다. 김정은도 북한이 변화를 하면 주민들의 삶이 부유해지고 평화롭게 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70년간 쌓아온 만행, 거짓의 진실이 드러나 자신이 죽고 권력을 잃을까 봐 변화를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또 북한 내부 정책은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한국의 모든 것을 배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한국은 필요할 때 써먹는 수단일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라는 것은 공통의 관심사가 있고 서로가 대화를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진행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없으면 그냥 잡담일 뿐인 것입니다. 협력이라는 것은 공통된 시스템에서 공동의 이익이 있어야 실현되는 것인데 북한과 남한은 그 어떤 시스템도 공유되는 것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시스템이 다 다릅니다. 북한 엘리트들은 남북한 경제 협력이 안 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 학자들만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들의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인지 저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한국의 좌파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원칙이 없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나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지지율과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인 것 같습니다. 나는 통일이 되면 한국 좌파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규탄과 타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불의와 만행에 침묵하고 김씨 정권을 지원하고 추종한 죄가 결코 가볍지는 않을 것입니다. 통일의 방식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그 어떤 정권이나 한국 국민들이 북한을 값싼 노동력, 값싼 자원,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루려는 발판으로만 보면 평화적 통일을 절대 이룰 수 없으며 통일을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야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통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정보를 보내는 좋은 방법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대략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군사적 그 비행기 말하자면은 평양의 주요 기관들의 곳곳에다가 중요 정보를 대량으로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USB나 그런 것도 보내줘도 되고요. 디지털 방식의 정보를 보내줘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방식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한국 정부가 다 이런 정보를 유입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 막고 있는데요. 이런 거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자유세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북한의 주민들이 일어날 수 있게 정보를 많이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추가를 하면은요, 북한 시민들이 보내는 정보가 제한이 많습니다. 수단도 그렇고 방식도 그렇고 북한의 변화를 최대한 빨리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저는 군사적 수단이 동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보내서 북한 주민들이 민주화 투쟁이나 개방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북한은 시스템이 민중봉기가 일어나게 돼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4중 5중의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무대를 토론할 마당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보를 저희가 보내는 이유는요. 북한의 엘리트들이 김정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북한의 주민의 편에 있어서 결정을 한다면은 저는 김정은을 제거하고 또는 북한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약 20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져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정치범 수용소의 대부분이 엘리트 계층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 제일 많이 고통을 받은 사람들도 말하자면 주민들은 만성적인 배고픔, 자유가 억압당하고 이런 고통을 받았지만 엘리트들은 직접적으로 본인들의 가족들이 총살당하고 숙청당하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기 때문에 불만이 매우 많습니다. 김정은의 정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엘리트들이 그를 신뢰하지 않고 그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외부의 엘리트들이 왜 움직이지 못하냐면은 지금 그들도 어떤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외부 세력의 지지나 미국, 일본, 한국의 지지를 받으면 그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들도 결정을 하고 옳은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미국의 김정은에 대한 공격입니다. 암살이나 군사적 수단을 이용해서 김정은을 공격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 그때 당시에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집중이 됐고요. 미국도 결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핵시설을 공격할 것인지 아니면 김정은의 사무실을 공격할 것인지 그런 논의를 했고요. 그것을
한국 정부가 김정은에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두 번째는요, 김정은이가 그동안 과거에 이행됐던 대북 제재는 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가한 제재가 역사상 유례없는 제재였고 북한이 처음으로 당하는 제재였기 때문에 김정은 본인이 매우 당황을 했습니다. 자본이 안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자신에게 오는 미국의 공격을 막고 두 번째는 제재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화의 장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국 정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 안 되고 매우 부정적인 역할을 했었는데요. 한국 정부는 북한이 김정은이 핵 포기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미국에 전달을 했고 또 북한에는 미국이 제재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제스처를 알려줬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서는 제가 북한에서 들은 이야기는 북한 정부도 한국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 만행을 접하고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북한에서도 이미 저희 친구들, 저희 지인분들이 고사총, 탱크, 화염방사기 등 처형을 당한 것을 알기 때문에 분명 김정은 정권의 고의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북한의 군의 시스템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북한에서 일반 사병이나 군 사령관조차도 발포 권한이 없습니다. 북한의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이라고 할지라도 발포하거나 군사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최고 통수권자는 김정은과 김정은 주위에 있는 김여정 정도가 될 것입니다. 2008년에 한국 박왕자 군이라고 군강산에서 피격을 당했는데요. 그때 당시 총을 쏜 군인은 북한에서 승진도 하고 당에도 입당하고 훈장도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 군인의 우발적인 범행이었는데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북한 정권은 병사를 매우 영웅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만행은 북한의 군인들이 상부에 보고를 해서 결정을 받아가지고 사격을 하고 화형을 저지른 것입니다. 만약 그 군인들은 이제 앞으로 북한에서 또 영웅 대접을 받고 표창도 받고 승진도 할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한국은 최대의 적입니다. 한국 주민, 한국 정부 할 것 없이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 주민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한국 적을 죽였다고 선전할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한국 정부는 김정은이 사과를 했다고 해서 매우 만족하고 있고 또 김정은을 찬양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나 한국의 여당 이분들이 인권이나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존중하는 사람들인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들로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김정은과 3번씩이나 만나서 대화를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자기 국민들이 납치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다른 문재인을 추종하는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인권이나 한국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직 북한을 향한 자신들의 정책과 자신들의 지지율만을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사과가 충분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세상에 사람을 죽여놓고 사과 한마디 한다고 해서 좋아하는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 1명을 죽였지만 내일은 100명을 죽이고 사과를 하면은 받아들이겠습니까? 서울에 핵을 떨구고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은 그분들은 좋아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은 원칙도 없고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며 한국 국민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추종하지 말고 북한과의 전쟁할 각오가 없으면은 자신들을 지키지 못합니다. 북한은 같은 패턴을 반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발, 대화 제스처, 또 4년간 그렇게 과거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시간을 끌고 핵무기를 완성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제재 해제 그리고 뭐 지원도 받고 그거를
20, 30년간 계속 했는데 미국이나 한국의 행정부가 계속 바뀌면서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을 바꾸려는 의지가 없으면요, 미국이나 한국이 대화에서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학 대표나 박상학 대표분의 그 동생분, 정말 좋은 훌륭한 투사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군사적 수단의 정보 유입을 제외하고는 제가 볼 때는 박상학 대표의 대북 전단이 가장 효과적인 정보 유입 수단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막기 전까지는. 북한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한다는 것은요, 북한 정권의 핵심을 핵심 정보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자기 정권의 해가 되지 않으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대북 방송이나 라디오 방송이나 다른 정보 유입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그런 방송들이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닿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지만 박상학 대표가 나누는 정보가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매우 격노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시민들, 평양의 시민들이라고 할지라도 북한 정권이 주는 교육만 받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 전쟁이 어떻게 발생했고 누가 침략을 했으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정보가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없고 그런 고급 정보가 없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엘리트 계층이라고 할지라도 북한에서 해외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북한 정권이 하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북한 해외에서 최소 3년 이상 살아보신 분들은 북한 정권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있을 때 그 장성택 처형 이후에 중국 사람들이 매우 분노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중국 사람들이 분노해서 놀랐는데요. 그들의 말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유교 사상을 배우는 중국은 가족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젊은 사람이 한번 손에 피를 묻히기 시작하면은 죽을 때까지 그 피가 손에서 안 씻겨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이 중국의 지방 관리들 또 비즈니스맨들이었고,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제 한번 피를 묻혔기 때문에 계속 처형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때 인식에 많이 변화가 있었고, 중국도 김정은을 올바른 지도자로 보지 않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1년간 살았었는데요. 한국이 매우 발전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정말 이룬 것이 많은 국가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한국을 점령 대상, 한국을 우리가 통일해야 되는 항상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에 반해 매우 북한을 평화적으로 대하려고 하고 북한에 대해서 그 어떤 물론 북한 주민을 향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 정권을 자신들을 죽이려는 하는 정권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저희가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에서 있을 때는 저희가 안전상 문제도 있었고 한국에 저희가 간첩도 많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실제 저의 아는 지인의 한 분이 중국에서 제가 망명 당시에도 중국에서 경찰청국 소속으로 한국 침투를 대기 중이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적인 활동이나 활발한 활동을 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리고 미국에 왔는데요. 미국에 와서 많은 거를 배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와서야 이제 인류의 보편적 가치, 민주주의, 자유의 개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요. 예, 그리고 미국 분들이 세계를 보는 방식, 미국 분들이 한반도를 보는 생각의 시각도 배울 수 있었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살았던 북한이나 또 한국 분들의 시각이 매우 제한적이고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우물안의 개구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북한 정권을 다 바꾸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70년 동안 그 권력에 앉아 있는 김씨일과 이분들이 70년 동안 북한을 매우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동조해서 했던 북한의 엘리트들, 간부들도 있지만 저는 핵심은 바로 이 김씨 1인 독재 즉 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인 독재자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개방도 하지 않고 정치범 수용소도 해방하지 않고 북한 주민들에게 경제적 자유와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70년간 북한 김씨 정권, 김씨 일가가 저지른 만행이나 이 거짓이 드러나게 되면은 김정은은 권력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보가 많이 들어가고 주민들이 의식이 많이 변하니까 총칼로서 지금 사람들을 막 사용하고 죽이고 뭐 계속 억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의 독재 체제 때문에 우리가 대화도 안 되는 것이고 그 어떤 협력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씨 일가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만약에 북한의 지도자가 된다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개방 그리고 시장 경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미국 분들과도 했었었는데요. 미국 분들이 말하기를 다음번 지도자가 김정은이처럼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는 새로운 지도자는 만약에 새로운 지도자는 과거의 만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인민들에게 지지를 받아야 자기의 권력이 공고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간 내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정치범 수용소 개방, 국가 개방, 자유시장 경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1차적으로 북한 엘리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들도 받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다음번 지도자가 김정은보다 더 훨씬 개방적이고 우리가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